11주 2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녹화하고 있는데 한파주의보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한 달 멋진 대학 생활 하시기를 응원해 봅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왜 사회복지 상담가에 왔는지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보이는 것이니만큼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희망하고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척도로 첫째 노력성, 둘째 효과성, 셋째 효율성, 넷째 서비스의 질, 다섯 번째 영향으로 먼저 노력은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된 자원의 정도와 활동의 양을 말하는데 노력성을 평가하는 자료의 예시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투입, 참여한 클라이언트 수, 물적 자원 투입 정도, 업무 수행 활동 등이 있는데 인적 자원 투입 정도는 사회복지사의 수, 참여 전문가의 수, 자원봉사자 수 등으로 그러니까 인적 자원들이 여기에는 보면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슈퍼바이저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참여한 클라이언트 수에는 상담 건수, 의뢰 건수, 신고 건수, 집단활동 참여자 수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물적 자원 투입 정도는 기자재, 그리고 장비 투입 횟수, 예산, 대비 지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간 대여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물적 자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 수행 활동 보면 면접 횟수, 치료 건수, 집단 활동 횟수, 그리고 가정 방문 횟수, 출장 횟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진행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노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기관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외부 기관에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 또한 노력성을 표현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기준 두 번째 효과성,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력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측정된 노력으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여 클라이언트에 변화된 정도가 어떠한지 목적, 목표에 대비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효율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 또는 성과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산출이나 성과가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큰가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의 산출이나 성과에 비해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인당 단가가 너무 높다든지 이게 투입된 비용이나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서비스의 질은 프로그램 제공자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요건 또는 서비스 제공이 하는 방법이 전문적 기준에 적합한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격증 소지자 비율, 전문교육 이수 횟수, 네트워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의 질 부분 하면 TV에 최근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죠.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상담으로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오은영 박사가 얼마를 받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고가의 상담료를 받고 있다. 그때 얼핏 10분에 얼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TV에 오은영 박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화 시킬 수 없는 내용들을 TV에서 너무 일반화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 그게 잘 안 됐을 때 가지는 상실감 또한 크다는 거. 그리고 TV에는 뭐 잘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안 된 프로그램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 이야기해서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도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했던 노력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입니다. 다섯 번째 영향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의 영향을 말하는 것으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가 나타난 인원의 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게 하는 뭐 이런 거 이를 뭐 어떻게 보면 확산 가능성 우수 사업 등의 이름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사례 발표 뭐 이런 형태도 있겠죠. 뭐 컨퍼런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것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뭐 사회복지 현장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다양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마다 가지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셨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다르지 않던가요? 키우면서 이제 뭐 말 안 해도 잘 척척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뭐 하나 사사건건이 이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부분에서 이 다섯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이야기 첫 번째 노력,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효율, 네 번째 뭐였죠? 네 번째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서비스의 질, 다섯 번째 영양 이것이 종합적으로 성과를 내야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평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투입, 과정, 뭐 여기 뭐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죠. 그리고 산출, 성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리 모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나무와 연결시켜 보면 투입은 뿌리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 자원 이런 것들을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과정이 되는 뭐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줄기가 있는 거죠. 이 줄기를 통해서 몸 전체로 영양분을 품어주고 산출은 이 영양분이 펼쳐지면서 햇빛하고 연결돼서 열매를 맺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성과는 열매가 맛있는지, 뭐 잘 익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의 질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를 다시 프로그램의 평가의 기본 요소로 정리해 보면 페이지 교재에 이제 165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서 보면 투입, 뭐 전환이라는 과정, 산출, 성과, 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투입은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기재, 예를 들면 법,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투여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 소비된 자원, 이용자, 직원, 봉사자, 자금, 예산, 시설, 장비, 소모품, 뭐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투입에. 두 번째 전환, 뭐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서 투입을 통해서 활동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상담, 직업훈련, 치료 및 교육, 보호, 대인관계 지도, 사회적응 훈련, 재가 서비스, 정보 제공, 의뢰, 여행, 뭐 직업재활, 뭐 직업상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산출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산물, 수치화될 수 있는 양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상담수, 서비스 참여한 참여자 수, 취업 인원, 뭐 자격증 취득 건수, 서비스 시간, 뭐 자료의 수, 지도 뭐 집단 수, 또뭐
쉼터 제공 횟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과, 결과, 측정 가능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프로그램의 활동 중 활동 이후에 참여자들이 얻은 이익이 뭔지 꼭 참여자들만 아니죠. 담당자도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지식, 향상된 기술, 태도 및 가치의 변화, 행동의 수정, 향상된 조건, 변화된 지위, 뭐 자격증을 떴다면 자격증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변화된 부분인 거죠.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했던 아이들하고 했던 프로그램 중에 지금 이제 4년,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첫해 했던 거는 그러니까 공동생활 과정에 있는 아이들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리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먹는 것에 제일 어려움을 있는 거죠. 인스턴트에 이제 뭐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돈이 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 안정적일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나한테 맞는 요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 뭐 10가지 이상의 요리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지도도 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초대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요리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들 과정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자기가 진로를 뭐 간호사로 정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평가 방법을 보면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특히 이제 감기 지금 한저기에 감기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떤 병원을 원하세요? 감기가 걸렸다면? 그러니까 뭐 간단한 감기면 상관없는데 좀 힘든 부분이라면 빨리 낫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러니까 효과성은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목적 및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구조지표와 과정지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간접적 지표라면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가늠하게 하는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구조지표는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구조적 요인들, 기관의 특성 등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성과지표나 과정지표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을 때 구조지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사회복지기관의 및 시설의 접근성, 적합성,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비스의 체계성, 다양성,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행 인력의 자질, 자격증이 될 수 있고 교육 정도가 될 수 있고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체계의 적절성, 예산, 의사소통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말했던 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나 이제 제일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왜냐하면 땅값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김해시 삼방동, 그러니까 인제대학교, 김해대학교 주변에 있는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이제 노인복지관이 있죠. 근데 왜 노인복지관을 그쳐서 산 위에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초에 처음부터 이제 복지관에 대한 구조를 생각하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먼저 도심이 형성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그러면서 산에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지표입니다. 프로그램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행 인력들이 활동이 프로그램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설정된 것으로 프로그램 수행 인력의 활동을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과정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례수가 몇 건인지, 방문 건수, 의뢰 건수, 평균 면접 시간 이런 것들이 과정평가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양, 질도 같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와 서비스의 관련성 정도. 예전에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놀이치료나 이런 건데 놀이치료 강사가 없어서
치료사가 없어서 미술 치료를 한다든지, 뭐 미술 치료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그 애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 대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성과지표는 뭐 프로그램 활동의 최종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성과지표는 뭐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금연 등이 건강한 생활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찔리셨죠? 콜레스테롤 이렇게 하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일단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어서 성과 평가, 뭐 성과 측정의 방법에는 수치 집계, 산술적 계산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기능 수준 척도가 있고,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수치 집계, 뭐 산술적 계산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의 결과에 관한 명목적 내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생활 조건, 상태, 행동 등에 있어서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화된 도구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가운데 수많은 간편 사정 도구들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여타 측정 도구의 선택과 사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측정 도구를 자체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죠. 없을 때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는 이제 뭐 지도교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지도. 그리고 공인된 한국 기관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를 유료로 구입하는, 대부분 이게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이 유료로 검사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자격 요건도 요구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국내 논문에 사용했던 관련 척도들을 재사용하는 것. 어떤 그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나서, 그리고 국외 논문에 사용됐던 측정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거.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평가 도구 자료집을 통한 선별. 어, 저도 한 두 권 정도 이제 척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제가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무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척도집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모금회 그 공동 모금회 온라인 그 자료실에 가보면 어, 뭐 대충 활용할 수 있는 검사집 뭐 이런 것들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숙달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기능 수준 척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측정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례인 경우에 기능 수준 척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수준 척도는 클라이언트 기능이나 행동을 폭넓게 측정할 수 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입 전후 클라이언트의 기능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능 수준 척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자립 척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하고 이제 아동들의 자립 수준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그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제 뭐 모금이나 이렇게 설득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요리를 뭐 5개 이상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척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전사후를 비교해서 기능이 향상됐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성과 평가, 성과 측정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 수준 척도에 설계하는 방법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라고 이야기하는 평가할 기능을 선택하는 거. 하나의 척도가 하나의 기능만을 평가하도록 설계.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를 척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걸 평가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정확하게 시켜내서 하나의 척도가 하나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척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척도의 점수 부여는 일반적으로 홀수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점수 범위는 적어도 3개 정도가 되어야 하고
단 9개가 넘어가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리 검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친다는 표현이보다는 조금 장난기가 발동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부분에서 점수를 찾아내는 것들이 부여해서 그것을 이제 수치화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3단계는 점수별로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관찰 가능하며 전형적이고 정면 가능한 행동을 기반을 두고 점수별로 특징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반복 연습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량, 뭐 상담과의 역량도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뭐 그게 익숙하지 않다면 해석하는 것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4단계는 설계된 뭐 척도에 대한 현장 검증을 거쳐 사용하게 되는 LOF 척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장 검증을 통해 그 내용과 구성을 수정, 보완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비용의 문제는 아닌 거죠. 제대로 고쳐낸다, 변화를 일으켜낸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책에 교재 16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집단 급식 프로그램의 기능 수준 척도 이렇게 보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서 하면 레벨 1은 뭐 외모에 대한 부분을 하면 레벨 1, 2, 3가 있는데요. 1은 외모에 관한 관심 또는 인식 부족, 개인위생과 의복에 소홀하다. 이 점수를 뭐 1점이 좋을 수도 있고 5점이 좋을 수도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당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외모에 대한 관심을 언어로 표현한다. 약간 도움이 요구를 한다. 그리고 레벨 5 같은 경우는 뭐 외모, 개인 위생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식사에 있어서는 레벨 1은 제공 식사의 3분의 1 이하를 먹는다. 레벨 3는 제공된 식사의 2분의 1을 먹는다. 레벨 5는 꾸준히 식사의 잔량을 다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체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이 체형이 다른 이상적인 체중에 비해 지나친 과체중, 뭐 저체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체중 상태를 바뀌고 한다. 나이 체안에 적당한 체중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학자에 따라 이제 빼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조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가 자기 보고식으로 만족도 조사에 응하여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품질 관리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인데 이러한 만족도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차원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질문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 기간, 시설의 이용 편의성, 접근 용이성, 담당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 담당 사회복지사나 직원의 도움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도 조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심적 면접이나 FGO와 같은 질적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면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문지에 대한 양적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설문지에 대한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기도 하고 방법도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의 설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가장 간편하게 이제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시점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시점을 초기, 진행 단계, 종결 단계 등으로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같은 내용의 만족도 설문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만족도 설문지를 작성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항을 보다 보면 의도된 아니면 답이 보이는 이런 설문들이
이제 우리들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좀 열린 문항들을 좀 많이 해서 개인의 스스로가 그것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객관적인 특히 이제 옛날에 남녀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남녀 기타 뭐 이런 형태의 부분들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단답형으로 체크하는 형태가 많았다면 요즘은 뭐 그런 문항도 있겠지만 열린 문항으로 스스로의 그러니까 주관식 문항을 통해서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